어머니, 앞으로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지 마세요. 모정은 일방통행, 효도는 없었다라는 말이 생각나는 80세 한영숙 여사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영숙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관절이 뻣뻣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끓이고 어제 담가둔 무말랭이를 꺼내 아침상을 차렸다. 혼자 먹는 밥상이 20회째다. 남편이 떠난 뒤로 줄곧 그래왔다. 영수가 일찍도 일어났네? 울타리 너머로 윤말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같은 마을에서 50년을 함께 산 이웃이었다. 잠이 없어서 그래. 자네는 뭐하러 이 새벽에? 밭에 가려고. 어제 심은 상추 물 좀 줘야지. 영숙은 대문을 열고 나섰다. 말자가 호미를 들고 서 있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그런데 영수가 들었어? 아들 도윤이 돌아온다며? 영숙의 손이 멈칫했다. 며칠 전 읍내에서 우연히 만난 아들 도윤의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들은 소식이었다. 해외 사업을 접고 귀국한다는 얘기였다. 그래, 10년 만이야. 아이고, 좋겠네. 아들 얼굴 보게 생겼구먼. 말자의 부러움 섞인 목소리에 영숙은 애써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다. 10년. 그 긴 세월 동안 아들은 명절에도 제사에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뜸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다. 아들이 이 시골집을, 늙은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오후가 되자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영숙의 손이 떨렸다. 아들 도윤이었다. 엄마, 나야. 도윤아. 잘 지냈니? 응, 그럭저럭. 엄마, 내가 한국 들어왔어. 가슴이 뛰었다. 정말이었구나. 아들이 돌아왔구나. 언제 왔니? 어디 있니? 집은 구했고? 어제 들어왔어. 서울에 있어. 집은 일단 임시로 구했고.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다. 영숙은 더 묻고 싶은 말들을 삼켰다. 그런데 엄마, 부탁이 있어서. 뭔데? 엄마 밭 있잖아. 논 말고 밭. 그거 좀 팔아서 보태주면 안 될까? 영숙의 입이 벌어졌다. 10년 만에 통화에서 처음 나온 말이 돈 얘기라니. 밭을? 왜? 사업 정리하느라 손실이 좀 있었어.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도 쉽지 않고. 도윤아, 그 밭은? 엄마, 나 진짜 급해. 이번만 도와주면 꼭 갚을게. 사업 잘 되면 엄마 서울로 모실게. 서울로 모신다. 그 말에 영숙은 잠시 멈칫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가.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런 약속들은 지켜진 적이 없었다. 그 밭은 내 노후 자금이야. 내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엄마, 제발. 나 정말 절박해.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데 지금 무일푼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 밭은 남편과 함께 일군 땅이었다. 돌 하나하나를 골라내며 개간했던 두 사람의 청춘이 묻어있는 곳이었다. 알았다. 내일 읍내 나가서 처리할게.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전화가 끊기고 영숙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부엌 한쪽에 걸린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여보, 내가 맞게 한 거지? 도윤이 아버지 없이 자라서 고생 많았잖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튿날 영숙은 읍내의 부동산에 들렀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지만 아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일주일 후 돈이 입금되자마자 도윤의 계좌로 송금했다. 엄마 받았어. 정말 고마워.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 그래, 건강 조심하고. 응, 엄마도. 조만간 한번 내려갈게. 그러나 그 조만간은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뜸해졌다. 영숙이 먼저 전화하면 지금 바빠서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논에는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갔고 산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 영숙은 매일 저녁 대문 앞에 나가 길을 바라봤다. 혹시나 아들이 올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바람소리뿐이었다. 영숙아, 도윤이 왔다 갔어? 말자가 물을 때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바쁜가 봐. 서울서 사업 시작했다니까. 그래도 어머니 얼굴은 한번 봐야지. 영숙은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을까? 1년이 흘렀다. 밭을 판 돈은 아들의 재기에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안부 전화 한 통 없는 긴 침묵 속에서 영숙은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아들에게 자신은 그저 돈줄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은 결심했다. 더는 못 기다리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어.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흰 머리가 성성했다. 80평생 처음으로 아들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날이었다. 새벽 4시 한영숙은 이미 짐을 다 꾸려놓고 부엌에 앉아 있었다. 커다란 보따리 안에는 직접 담근 된장 1통, 배추김치 2통, 그리고 어제 밭에서 따온 상추와 깻잎이 가득했다. 고추장아찌와 마늘장아찌도 넣었다. 아들 도윤이 어릴 때 좋아했던 것들이었다. 이것도 넣을까? 선반 위의 곶감을 보며 잠시 망설였다. 작년 가을에 말려둔 것인데 손주들이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호와 소윤이를 본 게 언제였던가. 아이들이 외국에 있을 때 보낸 사진으로만 봤으니 벌써 6년이 넘었다. 할머니가 주는 건데 안 좋아할 리 없지. 영숙은 곶감까지 챙겨 넣고 보따리를 묶었다.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아들 얼굴도 보고 손주들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터미널로 가는 길에 윤말자를 만났다. 아이고, 영숙아. 이 이른 새벽에 어디가? 서울 좀 다녀오려고. 도윤이 보러? 잘 됐네. 그 큰 짐은 뭐고? 김치하고 된장하고 도윤이 좋아하는 것들. 말자가 혀를 찼다. 너무 많이 싸간다. 서울엔 다 있어. 그래도 엄마가 담근 게 맛있지. 영숙은 웃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6시 첫 버스를 타야 했다. 서울까지는 5시간이 걸렸다. 시외버스에서 지하철로, 지하철에서 또 버스로 갈아타며 영숙은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다. 도윤이 알려준 주소를 적은 종이를 몇 번이나 꺼내 확인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버스 기사의 안내에 영숙은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내렸다. 눈앞에 우뚝 선 아파트 단지가 압도적이었다. 30층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1동 2502호. 경비실에서 길을 물어 겨우 찾아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영숙은 잠시 숨을 고르렸다. 25층 단추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귀가 먹먹해졌다. 띵동 초인종을 누르자 곧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 최서진이 나타났다. 어머님, 오셨어요? 놀란 표정이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보따리를 내려놓았다. 그래, 도윤이 보고 싶어서. 깜짝 방문이라 미안해. 아,
네, 들어오세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영숙이 현관을 들어서자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넓고 깨끗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는 영숙의 모습이 없었다. 도윤이는 회사에 계세요. 요즘 바쁘셔서 늦게 들어오세요. 회사? 무슨 회사? 아, 스타트업 회사 차리셨어요. IT 쪽으로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이 무엇을 하든 잘 되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준호하고 소윤이는 학교에 갔어요. 준호는 학원도 가야 해서 늦을 거예요. 그래, 공부 잘하니? 그럭저럭요. 대화가 뚝뚝 끊겼다. 서진은 차를 내오더니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영숙은 가져온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된장하고 김치 가져왔어. 냉장고에 넣어둘게. 어머님, 저희 김치 있어요. 된장도 마트에서 사 먹고요. 그래도 이게 맛있을 거야. 내가 직접 담근 거니까. 영숙이 냉장고를 열자 안에는 각종 양념과 반찬이 가득했다. 대부분 포장된 것들이었다. 구석에 겨우 자리를 만들어 가져온 것들을 넣었다. 상추도 있고 깻잎도 있어. 저녁에 쌈 싸먹으면 좋아. 네. 고맙습니다. 서진의 대답은 형식적이었다.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후 4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교복을 입은 소녀가 들어왔다. 소윤이었다. 누구세요? 소윤아, 할머니야. 기억 안 나니? 소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영숙은 따라가고 싶었지만 서진이 만류했다. 요즘 애들 예민해서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하지만 소윤은 저녁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 6시가 넘어 준호가 들어왔다. 키가 훌쩍 큰 청년이었다. 영숙이 기억하는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준호야, 할머니 왔다. 아, 네. 안녕하세요. 준호 역시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저녁 7시 서진이 갑자기 일어났다. 어머님, 저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도윤 씨는 아마 8시쯤 올 거예요. 저녁은 시켜 드실 거예요. 냉장고에 반찬도 있고요. 그렇게 서진도 나가버렸다. 영숙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다. TV 소리만 웅웅거렸다. 배가 고팠지만 혼자 뭔가를 해먹기는 어색했다. 남의 집 부엌 같았다. 8시 반, 드디어 도윤이 들어왔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다. 머리에 흰 것이 많이 늘었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다. 엄마 왔어요? 그래, 보고 싶어서 왔다. 도윤은 피곤한 듯 소파에 털썩 앉았다. 미리 연락하고 오지. 준비라도 했을 텐데. 깜짝 놀래켜 주려고 그랬지. 영숙은 억지로 웃었다. 도윤이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 전화를 걸었다. 여기 족발 하나하고 보쌈 작은 거. 네, 주소는 아시죠? 네. 밥은? 그냥 이거 먹어요. 엄마 족발 좋아하잖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숙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30분 후 배달이 왔다. 도윤은 거실 테이블에 포장을 풀어놓고는 방에서 준호와 소윤을 불렀다. 얘들아, 나와서 먹어. 마지못해 나온 남매는 할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각자 접시에 덜어서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요즘 애들이 다 저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도윤의 위로 아닌 위로가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영숙은 족발 한 점을 입에 넣었다. 씹히지 않았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았다. 도윤아, 나 여기서 자고 가도 되니? 도윤이 잠시 멈칫했다.
방이 없어서 거실에 이불 깔아드릴게요. 그래, 괜찮아. 밤 11시 영숙은 거실 바닥에 누웠다. 천장에 희미한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오지 말았어야 했나?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모두 자신을 불편해하는 게 분명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화려했지만 차가웠다. 영숙은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거실 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한영숙은 새벽 5시에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쑤셨다. 딱딱한 바닥에서 잔 탓도 있었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더 그랬다. 부엌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다.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내다봤다. 아직 어두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낯설기만 했다. 아침이라도 해줄까? 냉장고를 열어봤다. 계란이 있었다. 파도 있고 어제 가져온 김치도 있었다. 계란찜이라도 해놓으면 손주들이 좋아할까 싶었다. 하지만 남의 집 부엌을 함부로 쓰는 것 같아 망설여졌다. 6시 반 안방에서 알람 소리가 들렸다. 곧 화장실 문 여닫는 소리, 물소리가 이어졌다. 서진이 먼저 나왔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안 와서. 아침 뭐 해줄까? 아니에요. 저희는 각자 알아서 먹어요. 도윤 씨는 커피만 마시고 애들은 시리얼 먹고요. 그래도 된장국이라도. 괜찮아요,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서진은 커피 머신에서 아메리카노를 뽑아 한 잔은 안방으로 가져가고 한 잔은 테이블에 놓았다. 영숙 앞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았다. 어머님도 커피 드실래요? 아니, 난 괜찮아. 7시 준호가 나왔다. 교복을 입고 머리는 부스스했다. 영숙과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그래, 잘 잤니? 아침 먹어야지. 학교 가서 먹을게요. 준호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벌컥벌컥 마시고는 현관으로 향했다. 준호야, 할머니랑 얘기 좀. 늦었어요. 다녀올게요. 쾅,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영숙의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다. 그 아이가 4살 때 영숙이 6개월이나 데리고 있었다. 도윤 부부가 해외 출장을 갔을 때였다. 할머니, 할머니 하며 따라다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소유는 8시가 다 되어서야 나왔다. 교복을 단정히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묶었다. 소윤아, 아침 먹니? 다이어트 중이에요. 학생이 무슨 다이어트야? 먹어야 공부도 하지. 소유는 대답 없이 방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가방을 메고 나왔다.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닫혔다. 영숙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도윤이 나온 것은 8시 반이었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다. 그나마 조금 여유 있어 보였다. 엄마, 오늘 뭐 할 거예요? 그냥 이따가 갈까 해. 벌써요? 하룻밤 더 자고 가시지 않고요. 알겠다 생각해보마. 도윤이 시계를 봤다. 이따가 저녁이나 같이 먹도록 해요.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그래. 근데 엄마, 그 얘기 있잖아요. 남은 밭 정리하는 거요. 영숙의 표정이 굳었다. 또 돈 얘기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엄마도 나이 들어가는데 혼자 농사 짓기 힘들잖아요. 차라리 정리하고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듯 해서요. 난 아직 일할 수 있어.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나중에 몸 아프면 병원비도 필요하시고요. 영숙은 아들 얼굴을 가만히 봤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 걱정이 많아 보이는 눈. 하지만 그 걱정이 정말 어머니를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네, 그럼 저 회사 가볼게요. 도윤이 나가고 서진도 외출 준비를 했다. 어머님, 저도 나가야 해서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어디 가니?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점심 약속이 있어서요. 집에 혼자 남은 영숙은 TV를 켰다.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11시쯤 되자 배가 고팠다. 냉장고를 열어 밥을 찾았다. 밥통에 찬밥이 조금 있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김치와 함께 먹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시골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쓸쓸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였다. 서진이 주문한 옷이었다. 영숙은 택배 상자를 거실에 놓고 다시 소파에 앉았다. 할 일이 없었다. 설거지라도 하려 했지만 식기세척기가 다 해놓았다. 청소라도 하려 했지만 집안이 너무 깨끗했다. 4시쯤 소윤이 먼저 들어왔다. 할머니, 아직 계셨어요? 응, 저녁 먹고 갈 거야. 아. 소윤은 곧장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음악 소리가 새어나왔다. 영숙은 방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다. 소윤아, 할머니랑 얘기 좀 할까? 숙제해야 해요.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다. 영숙은 거실로 돌아왔다. 6시 준호가 들어왔다. 학원 가방을 메고 지친 얼굴이었다. 준호야, 공부 많이 했니? 네. 힘들지? 괜찮아요. 준호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영숙은 손주들과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 7시 서진이 돌아왔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다. 어머님, 저녁 준비할게요. 도움 줄까? 아니에요. 금방 해요. 서진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요리라고 할 것도 없었다. 데우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었다. 8시 도윤이 들어왔다. 미안, 좀 늦었지? 괜찮아. 가족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다. 준호는 핸드폰을 보며 밥을 먹었고 소윤은 반찬을 조금씩만 집었다. 서진은 도윤과 뭔가 속삭였지만 영숙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된장국 끓여줄까 했는데 영숙이 말을 꺼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가져온 김치 맛있지? 역시 대답이 없었다. 준호가 먼저 수저를 놓았다. 잘 먹었습니다. 소윤도 따라 일어났다. 둘은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서진도 설거지를 핑계로 자리를 떴다. 식탁에는 영숙과 도윤만 남았다. 도윤아, 내가 불편하니? 아니에요, 엄마. 그냥 다들 피곤해서 그래요. 난 가족끼리 오순도순 얘기하고 싶었는데. 도윤이 휴대폰을 봤다. 엄마, 나 잠깐 일 좀 처리하고 올게요. 급한 메일이 와서. 도윤마저 자리를 떴다. 영숙은 혼자 남은 식탁에서 천천히 밥을 씹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았다. 밤 10시 영숙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빈 가방이 더 가벼웠다. 가져온 반찬들은 모두 냉장고에 남겨두기로 했다. 거실 바닥에 다시 누웠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내가 뭘 기대한 걸까? 옆방에서 TV 소리가 들렸다. 준호 방에서는 게임 소리가, 소윤 방에서는 음악 소리가 났다. 모두 같은 집에 있지만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영숙은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곳이 외롭기는 해도 적어도 남의 집 같지는 않았다. 거기서는 자신이 주인이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됐다. 새벽 2시 영숙은 여전히 잠들지 못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고 답답했다. 80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끼는 서러움이었다.
아침 6시 한영숙은 이미 짐을 다 정리하고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가방은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가져온 반찬들은 모두 냉장고에 두고 왔다. 먹지도 않을 것들이지만 그래도 버리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았다. 안방에서 알람 소리가 들렸다. 곧 도윤이 나왔다. 머리가 부스스하고 얼굴이 부어 있었다. 엄마, 벌써 일어났어요? 응, 일찍 가려고. 아침은? 괜찮아. 터미널 가서 먹을게. 도윤이 시계를 봤다. 지금 나가면 출근 시간이랑 겹쳐서 막힐 텐데. 좀 이따가 가요. 아니야, 괜찮아. 버스 시간 맞춰야 해. 서진이 나와서 커피를 내렸다. 영숙에게는 이번에도 묻지 않았다. 어머님 가신대요. 그래, 신세 많이 졌어. 아니에요. 또 오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서진의 표정은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준호랑 소윤이한테 할머니 간다고 전해줘. 네, 그럴게요. 도윤이 차 키를 들고 나왔다 가시죠. 엄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윤이 하품을 했다. 어제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것 같았다. 영숙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검은색 제네시스에 올라탔다. 새 차였다. 영숙이 준 돈으로 산 것일까? 아니면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일까? 차 새로 샀니? 리스예요. 사업상 필요해서. 주차장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다. 출근 시간이라 차가 막히기 시작했다.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도윤은 짜증스럽게 핸들을 두드렸다. 엄마, 터미널까지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괜찮아. 천천히 가. 침묵이 이어졌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부동산이 또 올랐다는 얘기. 영숙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다시는 오지 않을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엄마. 도윤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응? 그 반말이에요. 영숙의 표정이 굳었다. 또 시작이구나. 지난번에 판 거 말고 뒤쪽에 있는 밭 있잖아요. 그거. 왜? 엄마도 알겠지만 사업이 쉽지 않아요. 초기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요. 영숙은 백미러로 아들의 얼굴을 봤다. 초조해 보였다. 도윤아, 그 밭은 안 돼. 왜요? 어차피 혼자서는 다 못 가꾸잖아요.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마지막 남은 거란다. 엄마 노후는 제가 책임질게요. 사업 잘 되면. 영숙이 아들의 말을 자르며 반복했다. 넌 항상 그렇게 말하더라. 잘 되면 나중에 다음에. 엄마. 근데 그 나중은 언제 오니?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20해가 지났어. 그동안 너한테 바란 게 뭐가 있었니? 명절이나 제삿날에 한 번도 못 왔잖아. 도윤이 운전대를 꽉 쥐었다. 해외에 있어서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래, 그건 이해해. 근데 한국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몇 번이나 연락했니? 침묵이 흘렀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엄마, 그래도 가족끼리 도와야죠. 가족? 영숙이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가족이니? 준호랑 소윤이는 할머니 얼굴도 제대로 안 봐. 며느리는 나를 불편해해. 너는 돈 얘기만 하고. 그건 오해예요. 오해? 도윤아, 엄마가 바보니?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모르겠니? 도윤이 갑자기 차선을 바꿨다. 옆차가 경적을 울렸다. 조심해라. 엄마, 그럼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영숙이 아들을 똑바로 봤다. 그럼 나도 서울 올라와서 같이 살까? 순간 차 안에 정적이 흘렀다. 도윤의 얼굴이 당황한 표정으로 변했다. 백미러로 서로의 눈이 마주쳤다. 그건 집이 좁아서
25평이 좁니? 방이 없잖아요. 애들 방도 있고 거실에서 자면 되지. 이틀 동안 그렇게 잤는데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다.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췄다. 영숙은 창밖을 봤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엄마, 일단 밭을 파시고 그 돈으로 시골에 좋은 집을 구하세요. 나중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나중에. 영숙이 다시 그 단어를 반복했다. 그 나중이 언제인데? 사업이 안정되면요. 도윤아. 영숙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단단했다. 엄마가 80이야. 나중이 얼마나 남았겠니? 도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터미널이 가까워졌다.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엄마,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정말 급해요. 얼마나 급하니? 2달 안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다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다. 생각해 볼게. 정말요? 도윤의 얼굴이 밝아졌다. 영숙은 씁쓸했다. 돈 얘기할 때만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는 아들이라니. 터미널 앞에 차가 멈췄다. 엄마, 조심해서 가세요. 그래. 영숙이 차에서 내리려는데 도윤이 다시 말했다. 그리고 그 바꿔는 꼭 좀. 알았다니까. 영숙은 차문을 닫았다. 도윤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지만 영숙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며 영숙은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표를 끊고 대합실에 앉았다. 1시간 후에 버스가 있었다.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버스 시간 괜찮아요? 응. 그럼 집에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그거는. 영숙이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버스를 기다리며 영숙은 지난 3일을 떠올렸다.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다. 가족의 온기는 없었고 그저 불편한 손님 취급만 받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다. 여기서 울 수는 없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젊은 여자가 물었다. 영숙이 고개를 들어보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물이라도 드릴까요? 아니야, 고마워. 타인의 작은 친절이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했다. 가족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따뜻하다니. 버스가 도착했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줄을 섰다. 짐이 없어서 손이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을 벗어나는 버스 안에서 영숙은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다시는. 시골 터미널에 도착한 한영숙은 택시를 타고 마을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다. 논에는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었고 밭에서는 농부들이 일하고 있었다. 서울의 회색빛 건물들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다. 할머니, 여행 다녀오셨어요?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영숙을 보며 물었다. 아들 보러 갔다 왔어. 서울 다녀오셨구나. 좋았겠네요. 영숙은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았다고 할 수도 나빴다고 할 수도 없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윤말자가 밭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영숙을 발견한 말자가 크게 손을 흔들었다. 영숙아, 벌써 왔네? 택시에서 내린 영숙에게 말자가 다가왔다.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만 밝은 표정이었다. 며칠 있다 오는 줄 알았는데 금방 왔구먼. 그냥 집이 편해서.
말자가 영숙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아들 만나니까 좋지? 그 한마디에 영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써 웃었다. 봤으니 됐다 아이가. 말자가 영숙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래, 봤으면 됐지. 우리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집에 들어선 영숙은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떠나기 전 그대로였다. 김치, 된장, 고추장. 서울 아들 집 냉장고와는 달리 소박하지만 정겨운 것들이었다. 밥솥에 밥을 안 치고 된장국을 끓였다. 마당에서 파를 뽑아 송송 썰어 넣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다. 서울에서는 끓이지 못했던 된장국이었다. 혼자 차린 밥상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다. 아무도 없었지만 서울에서보다 편했다. 눈치 볼 필요도 서둘 필요도 없었다. 저녁 무렵 말자가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왔다. 혼자 먹기 적적할까 봐 왔다. 고맙다. 두 사람은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셨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도윤이는 잘 있더냐? 그래. 바쁘게 산다. 손주들은? 컸더라. 많이 컸어. 영숙은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말자도 더 묻지 않았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이웃이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많았다. 영수가 그거 알아? 읍내에 노인정에서 한글 선생님 구한다더라. 한글 선생님? 어르신들 중에 글 모르는 분들 많잖아. 가르쳐 줄 사람 찾는다고 하던데. 영숙이 관심을 보였다. 나도 할 수 있을까? 너 고등학교 나왔잖아. 우리 동네에서 제일 배운 사람이야. 그날 밤 영숙은 오래간만에 일기를 썼다. 10월 15일. 서울에서 돌아온 날. 아들이 말했다. 불쑥 오지 말라고. 그래, 안 갈 거다. 다시는 안 갈 거다.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일찍 일어나 밭으로 나갔다. 도윤이 팔라고 했던 밭이었다. 잘 가꿔진 밭이었다. 배추가 속이 차고 있었고 무도 굵어지고 있었다. 이 밭은 안 팔아. 절대 안 팔아.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호미를 들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었다. 땀이 났지만 기분이 좋았다. 이 밭은 자신의 것이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점심때가 되자 말자가 와서 같이 먹자고 했다. 영수가 그런데 너 핸드폰 왜 꺼놨어? 아침부터 집 전화로 계속 전화 오던데. 누구? 도윤이 아니겠어?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핸드폰은 계속 꺼둘 생각이었다. 오후에는 읍내 노인정에 갔다. 정말로 한글 교실 선생님을 구하고 있었다. 한영숙 씨가 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가르치기로 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었다. 도윤 엄마가 아닌 한영숙으로. 집에 돌아오니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우체부였다. 한영숙 씨? 등기우편이에요. 편지를 받아보니 도윤이 보낸 것이었다. 영숙은 봉투를 뜯지 않고 그대로 서랍에 넣었다. 저녁을 먹고 평상에 앉아 있는데 말자가 또 왔다. 영수가 내일 김장할 건데 같이 할래? 좋지. 나도 해야 하는데. 그럼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순자도 오기로 했어. 그날 밤 영숙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서울에서의 며칠이 악몽 같았지만 이제 끝났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새벽에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집 전화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이제 그만해라, 도윤아. 다음 날 말자네 집에서 김장을 했다. 동네 아주머니 서너 명이 모여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다.
웃고 떠들며 일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 영수가 너 요즘 좋아 보인다. 순자가 말했다. 그래. 응, 뭔가 홀가분해 보여. 영숙이 웃었다. 정말 홀가분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김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또 등기우편이 와 있었다. 이번에도 도윤이 보낸 것이었다. 역시 뜯지 않고 서랍에 넣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숙은 노인정에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70, 80 어르신들이었다. 선생님, 이 글자는 뭐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할 때 사랑. 사랑. 좋은 글자네. 어르신들의 순수한 모습에 영숙도 웃음이 났다. 가르치는 일이 즐거웠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노인정 회장이 불렀다. 한 선생님, 수고 많으셨어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저도 즐거워요. 다음 달부터 수업 늘려도 될까요? 신청자가 많아서. 네, 좋아요. 영숙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평상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도윤이었다. 엄마.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왔니? 전화도 안 받으시고 편지도 안 읽으시길래. 갈 일 없다고 했잖아. 도윤이 일어섰다. 수척해 보였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정말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영숙이 도윤을 차갑게 봤다. 그래서 또 밥하려고 하러 왔니?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도 있지만 정말 사과하러 왔어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도윤이 따라 들어왔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무슨 기회? 다시 시작할 기회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영숙이 돌아봤다. 도윤아, 난 이제 지쳤어.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날 모자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도윤은 그날 밤 마을 여관에서 잤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갔다. 영숙은 창문으로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봤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더 이상 예전의 그 마음은 아니었다. 이제 정말 끝이다. 영숙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밭을 가꾸고 한글을 가르치고 이웃들과 어울렸다. 한영숙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한영숙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매주 월, 수, 금요일에는 노인정에서 한글을 가르쳤고 화, 목요일에는 밭을 돌보았다. 주말에는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도윤의 연락은 뜸해졌다. 가끔 문자가 왔지만 영숙은 읽지 않고 지웠다. 3월의 어느 날 영숙은 읍내 은행에 갔다. 노인정에서 받는 급여를 확인하러 간 것이었다. 창구에서 기다리는데 옆에서 직원들의 대화가 들렸다. 박도윤 씨 회사 부도 났다며? 응, 어제 공고 났어. 투자금 다 날렸대. 영숙의 귀가 쫑긋해졌다. 박도윤이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았다. 혹시나 싶어 직원에게 물었다. 저기, 방금 말씀하신 박도윤이 누구예요? 아, 서울에서 IT 회사 하던 분인데요. 작년에 여기 와서 대출 받아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망했다고.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썼다. 그 사람 어머니가 이 동네 사신다고 들었는데. 직원이 영숙을 보며 말했다.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냥. 이름이 독특해서. 영숙은 용무를 마치고 은행을 나왔다. 다리가 떨렸다. 길가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부도라니. 예전 같았으면 당장 서울로 달려갔을 것이다.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뭐가 필요한지 물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젠 내가 배워야 할 차례다.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더 이상 자신이 나설 일은 아니었다. 집에 도착하니 윤말자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영수가 도윤이한테 무슨 일 있다며? 들었구나. 읍내가 온통 그 얘기야. 빚이 수억이래. 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내가 도와줄 거야? 말자가 물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번엔 안 해. 정말? 그래. 이제 혼자 해결해야지. 말자가 영숙의 손을 잡았다. 잘 생각했어. 내가 계속 도와주면 언제까지고 기댈 거야. 그날 밤 영숙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아들 생각이 자꾸 났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뜻밖의 방문객이 왔다. 최서진이었다. 어머님, 초췌한 얼굴이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님, 도와주세요. 서진이 무릎을 꿇었다. 영숙이 놀라 일으켜 세웠다.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어머님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윤 씨가 지금. 서진이 울기 시작했다. 빚쟁이들이 매일 와요. 집도 압류당했어요. 애들 학원도 다 끊었고요. 영숙이 차를 내왔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도윤이는 매일 술만 마셔요.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진이 영숙을 봤다. 그 밭, 어머님 밭 좀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만 있으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영숙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어머님, 서진아, 이건 도움이 아니야. 계속 이렇게 살 거니? 내가 죽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서진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야. 도윤이가 스스로 일어서야 해. 내가 계속 받쳐주면 언제까지고 이럴 거야. 서진이 울며 돌아갔다. 영숙은 대문 앞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만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그로부터 보름 후 도윤이 왔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옷도 구겨져 있었다. 예전의 번듯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엄마, 왔니? 영숙은 담담하게 아들을 맞았다. 밥상을 차려주었다. 도윤은 허겁지겁 먹었다. 며칠 굶은 것 같았다. 엄마, 나 망했어. 알아. 모든 걸 잃었어. 집도 차도 다 없어. 영숙이 아들을 가만히 봤다. 그래서 엄마, 나 좀 도와줘. 이번 한 번만. 도윤아. 영숙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넌 지금까지 늘 그렇게 말했어. 이번 한 번만. 근데 그 한 번이 몇 번이었니?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이번엔 정말 아니에요. 이번엔 내가 스스로 해결해. 난 더 이상 못 도와줘.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난 엄마 아들이야. 도윤이 소리쳤다. 영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내 아들이야. 그래서 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어른이 되길 바라서. 도윤이 벌떡 일어났다. 좋아. 알았어. 역시 엄마도 날 버리는구나.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서길 바라는 거야. 도윤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 영숙은 그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봄이 깊어갔다. 영숙은 여전히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밭에는 새싹이 돋아났고 노인정 학생들은 이제 간단한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영숙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낯선 청년이 찾아왔다. 할머니가 한영숙 씨세요? 그런데
저 박도윤 씨 아들 박준호예요. 영숙이 놀라 호미를 놓았다. 손자였다. 키가 훌쩍 컸다. 준호야? 네, 할머니. 그동안 연락도 안 드려서 죄송해요. 준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지금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세요. 공사장에서. 영숙의 눈이 커졌다. 정말? 네. 처음으로 제대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준호가 봉투를 꺼냈다. 이거 아버지가 모은 거예요. 얼마 안 되지만 할머니께 드리래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빚 갚으려면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시작이라고.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영숙이 봉투를 받았다. 무겁지 않았지만 그 무게가 남달랐다. 준호야, 아버지한테 전해줘. 잘했다고.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고. 준호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할머니, 저도 이제 알바 시작했어요.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아서. 영숙이 손자의 손을 잡았다. 고생하는구나. 아니에요. 이제야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철이 없었어요. 준호가 돌아간 후 영숙은 평상에 앉아 봉투를 열어봤다. 3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도윤이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번 돈이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밭에는 새싹들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구나. 영숙은 밭으로 나갔다. 흙 묻은 손으로 잡은 호미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마음도 가벼웠다.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지만 영숙은 드디어 자신을 되찾았다. 그리고 아들도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